토요일 오후 2시 분당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푸드코트는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수연 58살. S대학병원 정형외과 병원장이자 30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였죠. 흰 가운 대신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그녀는 오늘만큼은 한 명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딸 민지의 재혼 기념품을 사러 나온 길이었어요. 30년간 수술실과 병원 경영에만 매달렸던 그녀가 오늘만큼은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낸 것입니다. 샤넬 매장에서 나와 지하로 향하던 수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푸드코트 한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엄마,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미안, 우리 다음에 먹자. 오늘은 돈이 없어.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뒷모습,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여자. 한때 화려한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그 손이 이제는 갈라지고 거칠어진 모습이었죠. 수연은 그 여자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바로 며느리 이지원이었어요. 3년 전 큰아들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의 젊은 나이였죠.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준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울다가 기절하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 금고에서 1억 3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준호가 남긴 마지막 보험금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을 위해 준비해둔 유일한 재산이었죠. 그리고 지원도 함께 사라졌어요. 옷장은 텅 비었고 서랍은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준호와의 결혼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누가 봐도 급하게 도망친 흔적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이후 지원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죽음도 모자라 마지막 보험금까지 가져간 며느리. 경찰은 수배령을 내렸지만 지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1억 3천만 원을 들고 도망친 여자가 아이스크림 3천 원도 못 사주는 모습으로요. 수연의 손에서 샤넬 쇼핑백이 떨어졌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지원의 얼굴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움푹 패인 뺨, 생기 없는 눈동자. 한때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며 우아함을 잃지 않던 그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삶에 지친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지원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급히 안아 올리더니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뒤돌아서서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 1억 3천만 원을 가진 여자가 왜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아이스크림 3천 원조차 사주지 못하는 여자가 정말 1억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범인일까?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죠.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분당 고급 빌라 15층. 수연의 집 안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수연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백화점 푸드코트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지원,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는 아이,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수연은 벌떡 일어나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서랍을 열어 3년 전 경찰 조사 서류를 꺼냈어요.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죠. 피의자 이지원,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됨. 금고 열쇠 복제본 소지. 현금 1억 3천만 원 인출 흔적 없음. 행방묘연. 수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의심 없이 믿어왔던 사실이었어요. 지원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요. 경찰도 둘째 아들 준우도 모두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오늘 본 그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분당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지원이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1억 3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적어도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쯤은 사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왜 지원은 저렇게 살고 있을까? 수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단해온 그녀였어요. 증상을 보고 원인을 찾아내는 게 그녀의 일이었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상 하나, 1억 3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3천 원을 못 산다. 증상 둘, 범인이라면 왜 같은 도시에, 그것도 백화점에 나타났을까? 증상 셋, 지원의 눈에서 본 건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였다.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3년 전 준호의 장례식 사진첩이 놓여 있었어요. 펼쳐보니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준호, 지원, 그리고 2살배기 손주.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둘째 아들 준우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우는 장례식 내내 누구보다 슬퍼했어요. 형의 죽음을 자기 탓이라며 울부짖기도 했죠. 그때 수연의 머릿속에 준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돈을 들고 달아났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형수님은 원래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형한테도 늘 더 벌어오라고 압박했다고요. 정말 그랬을까요? 수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원은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예술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돈에 집착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준호가 사업 확장한다고 할 때도 무리하지 말라고 말렸던 게 지원이었죠. 그럼 준우의 말은 거짓이었을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었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증거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수연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최 형사님. 저 한수연입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3년 전 사건 말이에요.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3년 전 내가 뭔가 놓쳤어.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요. 지원이 정말 범인인지 아니면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병원장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수연은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진실을 찾는 일 말입니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3년 전 준호의 장례식을 치렀던 대한장례식장이었습니다. 수연은 로비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들의 영정을 안고 울부짖던 자신, 위로하러 온 수많은 조문객들, 그리고 금고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소식. 박 팀장님 계십니까?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 팀장이었죠. 한수연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팀장은 수연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3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괜찮으신가요? 두 사람은 장례식장 2층 상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자 조용해졌어요. 수연은 가방에서 당시 경찰 조사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여기 보면 금고 열쇠 복제본을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가요? 박 팀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당시 시큐리티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거든요. 그럼 혹시 다른 사람도 열쇠를 가지고 있었나요? 박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요, 원장님. 박 팀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이었죠. 당시 CCTV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경찰에도 제출했던 자료인데요. 그는 파일을 펼쳤어요. 흑백 CCTV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금고 앞에 2번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며느님이셨어요. 수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원이 금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박 팀장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오후 4시 준우 도련님이셨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둘째 아들 준우였죠. 금고 앞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준우도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박 팀장은 난처한 표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준우 도련님께서 그러셨어요. 형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금고 열쇠를 발견했고 안에 뭐가 있나 확인만 해봤다고요. 돈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셨죠. 수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경찰은 왜 이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나요?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우 도련님이 접근한 시간에는 돈이 아직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금고가 열렸을 때는 이미 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며느님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요. 네, 정확히는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새벽 4시쯤이었어요. 그 시간대 CCTV는 고장이 나서 녹화가 안 됐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장이요. 하필 그 시간에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시스템 오류로 결론 났어요. 수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준우의 모습, 금고 앞에 선 그의 뒷모습, 3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팀장님, 이 파일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박 팀장이 파일을 복사하러 나간 사이 수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준우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박 팀장이 복사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가요? 사건 다음 날 준우 도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날 CCTV 기록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형수님이 범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주셨나요? 아니요. 경찰 증거물이라 드릴 수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준우 도련님 표정이 싹 굳어지시더라고요. 수연은 파일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큰 도움이 됐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수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준우, 내가 뭔가 숨기고 있구나.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디지털 단지. 준호가 다녔던 중소기업 제이텍 본사 앞이었습니다. 수연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년 전 준호는 이 회사에서 생산관리 팀장으로 일했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경비가 다가왔어요. 어디 찾으십니까? 생산관리팀 김민수 과장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한수연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김민수 과장이었죠. 그는 수연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준호 형님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프네요. 과장님,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형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자 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과장님, 3년 전 준호가 사고 난 날 밤 기억하시죠? 김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급한 전화를 받으시고는 황급히 나가셨어요. 급한 전화요. 누구한테 받았나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준우 부장님이었습니다. 형님 동생분이시잖아요.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우가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김민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형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요. 공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공장이요. 네, 안양에 있는 협력업체 공장이었습니다. 그날 야간 생산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김민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음 날 제가 공장에 확인 전화를 했어요.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요. 혹시 공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요. 그래서요. 공장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야간 생산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준우 부장님한테서 전화 받은 적도 없대요.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럼 준우가 형님을 거짓으로 부른 건가요?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도 그렇고 준우 부장님이 형님 동생이시잖아요.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날씨가 어땠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야가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였어요. 형님도 가기 싫어하셨죠. 하지만 급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신 거예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그 전화가 없었다면 형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을 겁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죠. 혹시 그날 준우 부장님이 전화한 시각 기억하세요? 김민수가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날 형님께 카톡을 보냈거든요. 조심해서 가시라고요. 11시 15분이었네요. 전화는 그 직전이었겠군요. 네, 한 10분 전쯤이었을 겁니다. 수연은 수첩에 메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를 바라봤어요. 과장님, 혹시 그 후로 준우 부장님 만나신 적 있나요? 김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봤습니다. 장례식 때요. 준우 부장님이 형님 영정 앞에서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형이 죽었다고요. 자기가 전화만 안 했어도 형이 안 죽었을 거라고요.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말했군요. 네, 저는 그때 준우 부장님도 정말 힘들어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형을 잃은 슬픔에 자책감까지 더해졌으니까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원장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있어요. 3년 전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카페를 나선 수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준우, 너는 형을 거짓 호출로 불러냈어.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말이야. 그리고 형은 그날 밤 사고로 죽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확신했어요. 준우, 내가 형을 죽게 만든 거야. 수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3년 전 사고 현장,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오후 5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년 전 준호가 사고 난 바로 그 도로였습니다. 수연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렸어요. 사고 지점은 극커브 구간이었습니다. 가드레일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죠. 3년 전 준호의 차가 들이받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수연은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CCTV가 보였어요. 하지만 각도가 애매했죠. 사고 지점을 정확히 비추지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위험합니다. 돌아보니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근처 주유소 직원으로 보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곳에서 사고로 아들을 잃어서요. 남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때 그 사고 말씀이시군요. 저도 기억합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혹시 그날 밤 여기 계셨나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폭우가 어찌나 쏟아지던지 차들이 거의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11시 반쯤 됐을 때 승용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갔어요. 수연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승용차요. 네, 검은색 SUV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차가 지나가고 한 10분 후에 사고 소리가 들렸어요. 가드레일 부딪히는 소리요. 수연은 급히 물었습니다. 그 검은색 SUV 혹시 번호판이나 차종 기억하세요? 남자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워낙 비가 많이 와서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대차였던 것 같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타던 차가 검은색 현대 산타페였거든요. 혹시 경찰한테 이 얘기 하셨나요? 아니요. 당시 조사받을 때는 그냥 사고 소리만 들었다고 했어요. 그 차가 사고랑 관련 있을 거라 곤 생각 못 했거든요. 수연은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준우가 그날 밤 형을 부른 거야. 거짓 전화로 유인해서 이 위험한 도로로 오게 만든 거지. 수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청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 한수연입니다.
3년 전 사건 재조사 부탁드렸잖아요.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수연은 분당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수연이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장례식장 CCTV, 회사 동료 증언, 주유소 직원 목격담. 형사님,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최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치고는 정황이 너무 명확하네요. 준우 씨가 형을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재수사 가능한가요? 최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1억 3천만 원의 행방을 추적하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원장님, 혹시 준우 씨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최 형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가 금융거래 조회 영장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분 이지원 씨 통장도 같이요. 만약 준우 씨가 돈을 가져갔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형사님, 만약 정말 준우가 범인이라면요. 지원이는 왜 도망쳤을까요?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최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협박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준우 씨가 며느리를 공범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위협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금고 열쇠를 이지원 씨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았어요. 지원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했죠. 형사님, 제가 며느리를 찾아볼게요. 최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어제 백화점에서 봤어요. 근처에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원장님. 혹시 모르니 제가 동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만나봐야 해요. 3년 동안 오해하고 미워했던 건 접니다. 사과부터 해야죠. 경찰서를 나선 수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지원아, 이제 다 알았어.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도 진짜 범인이 누군지도 말이야. 수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은 백화점 근처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지원을 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다음 날 오전 9시 수연은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 다시 왔습니다. 어제 지원이 나타났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수연은 커피숍에 앉아 주변을 살폈죠. 혹시 지원이 다시 나타날까 싶어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지원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백화점 직원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여자 보신 적 있으세요? 30 초반, 낡은 패딩 점퍼에 5살쯤 된 아이랑 다니는데요. 푸드코트 청소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엄마 말이에요. 가끔 와요. 떡볶이 하나 시켜서 애랑 나눠 먹더라고요. 참 안쓰러워 보이던데요.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요, 근처에 사는 것 같긴 한데. 아, 맞다. 한 번은 비 올 때 봤는데 신림동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수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생각했어요. 신림동, 서울에서도 가장 오래된 달동네가 있는 곳이었죠. 반지하와 고시원이 즐비한 동네였습니다. 신림역에 도착한 수연은 차에서 내려 골목골목을 걸었어요. 의사가운 대신 입은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이 동네에서는 그녀조차 눈에 띄었습니다. 1시간 넘게 동네를 헤맸지만 지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수연은 지쳐서 작은 슈퍼마켓 앞 벤치에 앉았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패딩 점퍼,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여자. 지원이었습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원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춰 섰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죠. 반지하였습니다. 지원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연은 숨을 고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습기 찬 냄새가 코를 찔렀죠. 철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소리가 뚝 끊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죠. 문틈 사이로 지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머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뺨, 생기 없는 눈동자. 한때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섰던 우아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원아.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지원은 문을 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안 돼요. 가세요, 어머님. 수연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나 다 알았어. 준우가 한 짓 다.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지원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막지 못해서. 수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수술대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병원장이 좁고 습한 반지하 계단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야, 지원아. 미안한 건 나야. 3년 동안 널 오해했어. 범인으로 몰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안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5살 손주 준서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와 처음 보는 할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에 겁을 먹었죠. 엄마, 왜 울어? 지원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서야. 이분은 할머니야. 수연은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를 꼭 닮은 얼굴이었어요. 눈물이 다시 쏟아졌죠. 준서야, 할머니야. 정말 보고 싶었어. 수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낯가림했지만 곧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라면 있어. 어린 목소리에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들어가자. 얘기 좀 하자.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죠. 낡은 이불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방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1억 3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아, 이제 다 얘기해 줄래? 3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준서는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3년 전 그날부터 얘기할게요. 지원의 목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틀 동안 울기만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었어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였어요. 저는 빈소에서 혼자 오빠 영정을 보고 있었죠. 그때 준우가 들어왔어요. 수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위로하러 온 줄 알았어요. 준우도 형을 잃은 슬픔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팔을 잡더니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어디로? 주차장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형이 죽은 건 다 내 때문이라고요. 내가 형한테 돈 압박을 해서 형이 스트레스로 판단력을 잃었다고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전 한 번도 오빠한테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사업 확장 말리고 안정적으로 살자고 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수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물질적인 것보다 가족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준우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금고에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요. 금고요. 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장례식장 금고에 보험금이 들어있다는 걸요. 준우가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내일 새벽에 이 돈을 가지고 당장 이 집을 떠나라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왜 제가 나가야 하냐고요. 이건 오빠가 저희 모자를 위해 남긴 돈이라고요. 그랬더니 준우가 제 목을 움켜쥐더라고요. 뭐라고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지원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준우가 그러더라고요. 형이 죽은 건 내가 싸우게 만들어서라고요. 경찰한테 그렇게 말하겠다고요. 실제로 며칠 전에 오빠랑 제가 작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준우가 알고 있었어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고 열쇠가 제 손에 있었어요. 준우는 제가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요. 실제로 제가 낮에 금고를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CCTV에도 찍혔을 거라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엄마가 널 죽일 거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아냐고요. 형이 죽은 게 내 때문이라는 걸 알면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요. 수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도망쳤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제가 범인이 될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았고요. 준우는 오빠 동생이고 저는 그냥 며느리였으니까요. 지원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저는 준서를 안고 집을 나왔어요. 옷가지 몇 개만 챙겨서요. 금고는 열지도 않았어요. 단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그럼 1억 3천만 원은?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준우가 가져갔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준우 계획이었을 거예요. 형을 죽이고 돈을 가져가고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수연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원아, 그럼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지원이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낮에는 편의점 알바, 밤에는 배달 대행 일을 했죠. 준서를 어린이집에 보낼 돈도 없어서 일하러 갈 때마다 데리고 다녔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도 못 갔어요. 준서가 아파도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만 버텼죠. 신분증 쓰면 추적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이름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모든 걸 버리고 숨어 살았어요. 지원이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친구도 없이 이렇게 살게 해서요. 수연은 지원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지원아. 잘못한 건 내 아들이야.
준우 그 나쁜 놈이야. 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을 죽게 만들고 형수를 쫓아내고 조카를 이렇게 살게 만든 놈. 수연은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아, 이제 됐어. 다 끝났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준우는 내가 처리할 거야. 지원과 준서를 반지하에서 데리고 나온 수연은 곧장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서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아이는 3년 동안 제대로 된 차를 타본 적이 없었던 거죠. 할머니, 여기 우리 집이야. 준서가 수연의 빌라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수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원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나요? 당연하지.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집 안으로 들어간 지원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살던 곳보다 훨씬 넓고 좋은 집이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수연은 지원과 준서를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옷장, 책상이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어. 내일 준서 병원 데려갈 거야. 할머니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거야. 지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수연이 지원을 일으켜 세웠어요. 보답은 무슨. 내가 미안해. 3년 동안 널 범인으로 몰았잖아. 내 손주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준서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요. 3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죠. 아이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준서야. 많이 있어. 수연은 밥 먹는 손주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가 3년 동안 얼마나 굶주렸을까. 할머니로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준서를 재운 후 수연과 지원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지원아, 내일 경찰서 가야 해. 내 결백을 증명해야 하니까.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준우도 처벌받아야 해.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친아들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이지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제 집에 있어요.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지원은 경찰서에서 3년 동안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최 형사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도 나왔어요. 1억 3천만 원은 사건 당일 밤 준우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준우는 투자 사기 빚을 갚고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틀 후 준우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사기,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였어요. 수연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준우와 마주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보였어요. 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니?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이 죽어가는데 왜 그랬어? 형수와 조카를 왜 그렇게 만들었니?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투자 사기에 걸려서 빚이 2억이 넘었어요. 형한테 말했더니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형을 죽일 이유가 되니?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형이 사고 날 줄은 몰랐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가 형을 그 밤에 불러낸 거잖아. 폭우가 쏟아지는데 말이야. 준우도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법대로 처벌받아. 수연은 유치장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준우는 살인 교사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수연은 지원, 준서와 함께 준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준서는 처음 보는 아빠 사진 앞에서 국화꽃을 올렸어요. 아빠, 저예요. 준서예요. 수연은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늦었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야.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지원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연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죠. 이제 됐어, 지원아.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 함께 살자. 네, 어머님. 준서가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누나요. 수연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열하던 눈물이 이제는 희망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3년 동안의 오해와 아픔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상처를 감싸 안았어요.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